이번 단원은 이제 역학이 끝나고 전기 파트로 이제 진입을 해서 첫 단원이에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자 껍데기, 중간에 빈 공간이 대부분이다.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더 세분화하고 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됐는지 역사적 흐름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 파트인데, 일단 처음에 제시되는 사람은 톰슨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전에 볼턴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은 실험적 증명이라기보단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해 놓은 이론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증명 차원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이론의 교과서 내용에는 수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톰슨이 맨 첫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 이름과 함께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 실험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톰슨 같은 경우에는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 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음극선의 선을 우리가 이제 뭐 엑스레이 이런 것처럼 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빛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음극선이라는 건 전자총이라고 보셔야 돼요. 절대로 빛이나 전자기파가 아니다. 자, 아니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해서 이제 뭐 자유전자를 갖고 있는 금속체에 고전압을 가해주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가 있는데, 방출시키는 과정은 물리원 맨 마지막에 물질파 이론에서 잠깐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때 진행하는 전자의 경로상에 우리가 금속판을 마주보는 축전기, 뭐 캐퍼시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건전지 달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건전지에 의해서 전압은 걸리니까 전자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지만 가운데 중간에 끊어져 있다 보니까 흐르진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지의 극에 의해서 아래쪽이 플러스로 충전되고 위에는 마이너스로 충전되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건데, 아직 물리원에서 안 배울 거예요. 이게 지금 개정된 물리학원에서는 사라진 개념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뭐 자기장이랑 똑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인력 청력만 봐도 전자는 진행하는 경로상에 어디로 휘게 될 것 같아요? 진행 경로상에 마이너스로부터 청력, 플러스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얘가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되겠죠. 이거를 반대쪽에 전자가 충돌할 때 그 전자 가진 에너지에 의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필름을 두면, 스크린을 두면 여기에 전자가 충돌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휘어졌으니까 미지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어떤 입자가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실험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전기장 공간 말고 자기장 공간에서도 역시나 실험을 해보는 건데, 뭐 코일 가지고 하겠지만 이해가 쉽게 이렇게 NS 사이 공간에 전자를 역시나 입사시켜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좀 다른 이론이긴 한데 우리가 물리2에서 배우는 로렌츠 힘이라는 거예요. QVB라는 이론인데, 얘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긴 했어요. 이 오른손 활짝 펴가지고 엄지가 전류,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할 때 우리가 오른손을 이렇게 활짝 펼쳐서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도선 속에 흐르는 전자들이 일일이 힘을 받으니까 전체적인 도선이 통째로 움직이게 되는 거지. 해서 여기서 예상되는 방향, 이게 마이너스가 맞다면 예상되는 방향은 3차원 축상으로 봤을 때, 자, X축, Y축, Z축, 축상으로 봤을 때 현재 Y축으로 운동하고 있고, 자기장은 N에서 S로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장. 자, 해서 N에서 S 아래쪽 자기장 B방향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벡터곱이라는 방식인데 V에서 B방향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 법칙으로 감아주면 엄지가 들어가는 방향, 지금 3차원 축상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감기게 될 거예요. 근데 음전하기 때문에 이 감긴 방향의 반대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해서 힘, 전하가 받는 힘은 V에서 B방향으로 감는 들어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휘어야 되는 게 예상되는 방향인데, 실제로도 전자가 여기서 진행해서 이쪽 지금 그림상 플러스 X 방향으로 휘어지는 걸 관측할 수가 있어요. 해서 뭔가 이제 물질 내부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어떤 입자가 튕겨나왔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되게 책에 뭐 십자가 모양 이런 장애물을 진행 경로상에 배치를 하는데요. 아니면 뭐 수레 같은 우리가 물레방아라고 하죠. 그런 물레방아 형태로 이 입자가 물질에게 간섭을 하냐 안 하냐 확인을 하는데 전자가 진입을 하면 이 뒤에 스크린에는 전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전자가 물질에 막혔구나. 이 미지의 입자가 물질을 뚫을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전체적으로 구형태를 띠지만 이 안에 플러스를 띤 전체적인 몸통에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박혀 있다. 해서 본인이 실험한 고전압을 거는 이런 음극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의해서 박혀있던 마이너스가 튕겨나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변은 왜 플러스라고 생각했냐면 물질은 당연히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성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튕겨나오면 그 안에는 플러스가 있어서 상쇄된 상태였고 그 마이너스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튕겨나올 수 있고 플러스는 덩어리 자체니까 튕겨나올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해서 지금의 이론과 비교를 하면 일단 내부의 빈 공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또 전자 껍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재 모형과 다르지만 그래도 원자라고 하는 미지의 입자의 내부에 플러스를 띤 영역과 마이너스를 띤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그게 상쇄되어서 우리는 못 느끼는 거다. 이걸 처음으로 밝혀낸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일단 얘를 좀 지우고 러더퍼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러더퍼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러더퍼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모형을 제시를 했는지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이 당시 뭐 핵 붕괴나 이런 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이 많이 진행됐고 거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이제 장치에서 얻어진 뭐 입자들, 뿜어지는 입자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알파 입자를 튕겨낼 수 있는 이 대표적 방식 중에 우리가 알파 붕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알파 붕괴를 예전에 물리 원에는 있었지만 지금 물리학 원에는 삭제됐는데 이걸 뭐 굳이 세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여기에 가볍게 이제 자료를 첨부해서 이 그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 알파 입자의 정체는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원자가 아니라 원자 핵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원자 핵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알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 음극선은 전자는 마이너스 덩어리, 얘는 플러스 덩어리. 그게 이제 문제 풀 때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해서 플러스 입자, 알파 입자가 쏘아질 건데 이 쏘아지는 경로상에 스크린이 360도 이제 형성돼 있고요. 이 형성된 공간 진행 경로상에 금으로 되어 있는 장애물. 우리가 박이라고 하면 뭐냐면 집에서 쓰는 이제 알루미늄 쿠킹 오일이죠.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진행 경로에 커튼처럼 가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톰슨의 이론의 연장선으로 보면 얘는 이걸 통과할 수가 없어야 돼요. 자, 헬륨 2번이에요. 2번. 금은 79번 원소예요. 상당히 질량차가 많이 나는 원자가 둘이 충돌한다고 했을 때 얘가 튕겨나가고 얘는 변화가 없어야 될 정도로 질량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금이 선정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금은 뭐 외부로부터 어떤 반응성도 굉장히 적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 러더퍼드가 선정할 때는 최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해서 예상되는 결론이 자 보시면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튕겨나가서 이쪽에 반사되는 실험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실험을 확인해 보니 가장 많은 알파 입자 검출 장소가 정면이었어요. 투각. 통과한 거죠. 이게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여기에 검출되었다.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꼭 여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험 결과가 360도 모든 영역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이었던 반사되었던 이 상황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당연히 생각이 되겠어요. 이 알파 입자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틈이 있었고 그 틈이 생각보다 많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면 360도라는 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경로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 굴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굴절은 플러스 원자의끼리 청력을 받을 테니 청력에 의해서 튕겨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가운데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성자의 존재를 밝히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 덩어리예요. 원자핵은. 자, 그리고 원자라고 하는 입자가 어떤 특정 영역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지의 이제 형태가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굳이 원운동이냐면 자, 둘은 앞에 톰슨 실험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내부에 플러스를 띠는 뭔가와 마이너스를 띠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둘 사이에는 당연히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전기력에 해당되는 인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어떤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면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 아이디어로 바깥쪽으로 원심력을 가져온 거예요. 마치 뭐처럼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처럼 해서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이제 이론을 만든 거죠. 그러면 다 해결됐잖아요. 원자핵은 정말 작은 영역, 그리고 나머지 비어 있으니까 다 통과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설명이 됐고 마이너스가 돌다가 튕겨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톰슨 실험도 이제 설명이 되죠. 그 주변에 이 궤도라는, 아직까지는 전자궤도라는 개념은 없었고 주변에 다양한 거리를 갖는 전자가 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주변에 채워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뿐 특정 위치라는 개념은 아직 없었어요. 그게 뒤에 이제 양자화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발생해요. 우리가 이 다음에 보호를 배우게 되는데 왜 보호를 배우게 되냐면 여기서 한계점 두 가지를 짚고 갑시다. 자, 한계점 1번. 얘는 구조적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 전자가 우리가 방금 인공위성의 비유를 했는데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공위성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보면 걔가 변했을 때 원운동의 형태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조금만 느려지면 안쪽에 끌려서 뭐 원자에게 충돌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바깥으로 그냥 튕겨나가면 원자 구조가 파괴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에너지에 원자 내부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어떤 구조 변화가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저 내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냥 단지 실험을 통해서 이런 모델일 거다 이제 상황만 추측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전자가 어쨌든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금의 스펙트럼을 발생한다. 이게 밝혀진 사실인데 이 당시만 해도 왜 선 스펙트럼이 발생하는지. 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빛이에요, 빛. 빛 에너지가 파장분의 Hc. 특정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색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만 방출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모든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값의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 색깔이 안 나오는 예를 들어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늘색, 총합하면 하늘색이 될 텐데 하늘색이 아닌 다른 영역의 색깔은 왜 안 나오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걸 보호 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해져서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러더퍼드에 찝고 그게 보호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는 입자에 대한 원운동 이런 거 설명하다 보니까 전기력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전기력을 짚고 갈 건데 그 전기력 문제가 상당히 어렵긴 하죠. 그래서 가볍게 이제 마무리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전기력을 이론만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자, 전기력 쿨롱의 법칙.
자, 중학교 때 조금 부실하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서 이 쿨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쿨롱은 전하량의 단위예요. 즉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오매 법칙 파트에서 저 쿨롱이라는 단위를 보면 좋았을 텐데 못 보고 넘어온 경우가 많죠. 그래서 1쿨롱, 근데 이 1쿨롱을 어떻게 선정했냐면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자의 통합 전하량, 전기적 양을 1로 기준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전자가 움직이는 양, 뭐 부족하거나 많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전기적 양의 단위가 됐던 거죠. 해서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뭐 나중에 가면 이걸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다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도 있는데 그건 너무 대학교 과정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값도 필요하면 문제에서 줄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고 단순히 문제 풀 때는 이 힘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구조인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은 뭐냐면 자, 인력 청력이라는 건 상호작용력, 뉴턴 3법칙의 작용반작용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서 독립적으로 전기력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Q1, Q2라고 두 개의 점전하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전하라,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면 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형성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값을 매깁시다. 여기에 플러스 6쿨롱,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치면 이쪽이 전하량, 전기력 양이 크니까 전기력이 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Q1과 Q2의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의해서 힘이 결정되기 때문에 6 곱하기 2나 2 곱하기 6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인력 청력으로 묶인 두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전하량의 크기를 보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세트. 얘가 F면 얘도 F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역학에서처럼 부호는 단지 방향성일 뿐 우리가 힘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전하량 크기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상황에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R까지 제시를 받으면 힘의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두 전하를 접촉시킨다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위에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얘 6배만큼 전자가 부족해진 상태고 얘는 2배만큼 많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둘이 접촉해버리면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원자에게 전하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 걔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원자에게 움직이면 물질이 구조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해서 전자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마이너스 채로부터 플러스 채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플러스는 전자가 모자라서 플러스였던 건데 전자를 받으니까 플러스의 양이 감소할 거고 마이너스는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였던 건데 전자를 넘겨주니까 값이 감소하고 둘 다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준 양과 받은 양이 같을 수밖에 없으니 감소량도 같아야 되고 둘이 플러스 6과 마이너스 2의 중간값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2쿨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참 많은데 처음과 나중에 전기력이 몇 배 바뀌었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6 곱하기 2였는데 지금은 2 곱하기 2니까 12에서 4로 바뀌었으니 이때 작용하는 힘이 다시 원래 자리 R만큼 떨어뜨려 놓는다고 했을 때 종류는 청력으로 바뀌면서 힘의 크기는 이쪽이 아니죠. 힘의 크기는 3분의 1F로 바뀌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간격은 여전히 R이라면. 막 간격 변하면 간격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여기서 가장 주된 유형은 뭐가 있냐? 직선상에 A, B, C가 있는 거죠. 같은 거리 간격을 두고 A, B, C에 세 개의 점전하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플러스 2쿨롱,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뭐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역학에서는 암묵적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부호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하기 좀 편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하량이 종류가
전하량이 아니라 전하가 종류가 같으면 청력, 반대면 인력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렸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 같은 부호를 띄고 있으면 곱했을 때 플러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봐봐요. 같은 부호를 띄고 있는데 각각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면 얘는 이쪽, 얘는 이쪽. 둘 다 같은 힘인데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전기력 파트에서는 이 쿨롱의 법칙 파트에서는 부호 가지고 방향성을 판단하면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다가 화살표를 통해서 방향성을 표기하고 그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힘을 합성하고 반대 방향이면 힘을 빼주고 이런 덧셈 뺄셈에 대한 주의사항이 생깁니다. 이걸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FAC, FAC. 자, 또 A랑 B 같은 경우에 인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FAB, FAB. 마지막 옆에는 BC 같은 경우도 인력일 거니까 FBC, 이쪽도 FBC. 자, 이렇게 전하가 총 3개 있으니까 상호작용은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전하마다 2개씩 힘이 합성될 건데 화살표를 통해서 힘을 표현해 놨더니 뭐가 됐어요? 다 빼야 된다는 사실이 보이잖아요. 방향이 다 반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AC와 FAB를 각각 쿨롱의 법칙 어차피 얘네들의 크기 B를 구할 거기 때문에 상수까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거리에 대해서 안 나와 있지만 다 등간격이라고 보면 AC는 2칸이니까 2R의 제곱 위에 2, 1이니까 2 곱하기 1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1칸이니까 R제곱에 AB니까 2 곱하기 1 자,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B가 마이너스 1쿨롱인데 여기 1을 넣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화살표를 통해서 덧셈 뺄셈, 더할지 뺄지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부호를 살려버리면 더할 걸 빼거나 뺄 걸 더하거나 연산의 미스가 생겨요. 그래서 크기 성분만, 크기만 본 거예요. 그래서 크기만 구해놓은 상태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처럼 뺄셈을 진행하시면 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 작업을 B나 C에 다 해주고 누가 R자 힘이 제일 큰지 몇 대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 물론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이 구조는 안 바뀔 거예요. 여기서 뭐 얘를 옮기든지 둘을 붙였다 떼어놓든지 이런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적인 풀이툴은 이래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좀 어려우면서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중에 문제만 많이 있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파트만 따로 집중해서 연습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전기 첫 파트 시작을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